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토요일 새벽 6시 1교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교시 새벽 시간, 이 새벽이라 할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제 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밝은데 겨울 되면 이제 어두컴컴하겠죠.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늘도 재미있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래요.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 열정. 이 열정을 갖고 나아가야 돼.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의 열정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요. 만듭니다. 이제 과거형이지. 만들었어요. 열정이 만들었어요. 왜 열정이 길을 만드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후회를 만들더라고. 게으름. 게으름은 후회를 만들고요. 열정은 길을 만들었어요. 열정은 길을 만들었어요. 나쁜 생각은 우울함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은 밝은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꼬인 마음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요. 예쁜 마음은 멋진 관계를 만들었죠. 착각은 오만을 만들고 이 오만은 무기력을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오늘을 보지 마십시오. 차가운 시선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내일은 분명 달라지지 않을지도 몰라도 오늘을 받아들였다는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내일은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저는 왠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열정을 한번 가져봅시다. 뭐 열정, 삼성에 대한 열정을 갖지 말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열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꼭 너무 투자에만 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어젠가 잠시 한번 뭐 운동을 하면서 요즘 가요들은 어떤 가요가 있는가,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왠지 이상하게 보면은 노래가 좀 빠르고 비트가 좀 빠르면서 말도 빠르고 도대체 뭐 영어 막 한글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내뱉는데 도저히 못 따라 부르겠더라고 노래를. 그냥 뭐 리듬은 그냥 리듬대로 이렇게 뭐 흥흥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이 노래를 뭐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뭐 가수들이 뭐 춤추면서 그 노래까지 따라 부르겠어요. 다 립싱크겠지만은 그런 거 보면 참 노래가 노래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노래는 노래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별로 이렇게 노래가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좀 듣다가 그냥 때려쳤습니다. 역시 내 스타일대로 노래하죠. 우리는 그냥 뭐 70, 80 그런 노래가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50, 60 노래는 별론 것 같고 70, 80 노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시절이 상당히 살기 좋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립습니다. 지금 시대에 재미없어. 진짜 보면 다들 보면 인정머리도 없고 너무 삭막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발전하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더라고. 이 디지털 시대가 이 사람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 시대가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대. 돌아올 수 없는 아날로그 시대. 예전에 그 LP판으로 해가지고 음악 듣던 그 때가 참 좋았던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는 그 스마트폰이 보니까 올해 1분기 전 세계 9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보면은.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또 알아 보면은. 20일 미국 소비자 단체인데 일렉트로닉스 허브와 시장 조사 업체 스택카운트에 따르니까 갤럭시 스마트폰이 올해 1월에서 3월 글로벌 171개국 중에 95개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애플은 51국에서 선두를 기록을 했고 뭐 샤오미, 비보 같은 중국 브랜드는 25개 나라에서 1위 왕관을 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야, 피지. 아이고 막 생뚱맞게 또 어떻게 남태평양 섬나라예요.
PG 한번 여러분 PG 가봤나요?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74%였고 국내 점유율 60%보다도 더 높아.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이 쓰는 나라가 섬나라 피지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60%인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비중이 상당했다. 소말리아는 72%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나는 65%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분발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만도 삼성전자를 많이 안 쓰는 거예요. 삼성전자 휴대전화 점유율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북유럽의 리투아니아 38%, 전년 동기 대비 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국방부에서 보안 문제를 우려해서 중국산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 해가지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 가든지 중국산이 문제야. 이거 참 중국놈들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내가 볼 때는 매번 어떻게 해킹이나 해쌓고 몰래 훔쳐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민폐 국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스마트폰의 중국 내 비중은 2%에 그쳤다고 합니다. 중국 애들은 아이폰하고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싸잖아. 또 중국 폰이 싸요. 싸. 그냥 애들이 싼 맛을 사는 것 같아. 애플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일본이죠. 70%입니다. 일본 놈들도 보면 참 웃겨요. 자국 폰이 다 죽어버렸어. 결국은 이렇게 외산폰이 돼버렸습니다. 이 아이폰이. 일본은 아이폰 마니아층이 두껍죠. 아이폰 그 15 시리즈의 1차 출시국이기도 하고요. 샤오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키르기스스탄이네. 키르기스스탄 한번 가보고 싶은다는데 44%. 그 비보는 이 부탄에서 높네요. 33%. 이런 좀 약간 좀 살기 힘든 나라 이런 나라에서 중국산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싸니까 쓰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내년부터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린다고 우리 공언한 삼성전자가 내년 3분기 중에 증설 투자를 완료하고 대량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부터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 이 서버에 HBM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련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죠.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현재 천안과 온양 패키징 라인에 HBM 증설 투자를 진행 중인데 늦어도 내년 3분기 중에 장비 셋업이 완료될 거고 이 해당 라인업에서 HBM 4세대 제품하고 차세대 제품을 이제 양산할 예정이에요. 삼성은 내년 HBM 전 공정의 턴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은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원년이 될 것 같아요. 세계 각국 IT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서 이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의 퓨리오사 AI 등은 이미 AI 프로세서인 2세대 신경망 처리 장치죠. NPU에 HBM을 탑재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다른 NPU 기업들 역시 HBM 접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HBM 시장의 큰 손인 엔비디아, AMD 등 대형 팹립스 기업들도 HBM 주문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생성형 AI 상용화로 인해서 고성능 서버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죠. GPU. 이 GPU H100에 탑재되는 HBM 4세대 제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고요. 실제 엔비디아하고 AMD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고난도 기술인 실리콘 관통 전극이죠. 이 공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HBM 생산 프로세스의 특성상 단기간에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인 증설 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서서 삼성은 올해 엔비디아나 AMD를 HBM3 신규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HBM 5세대 제품이죠. HBM3P 샘플을 올 4분기에 엔비디아하고 AMD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잇따라서 매출처를 확보해가지고 올해 주요 공급사 내에 HBM3 공급 점유율이 엔비디아가 35%, AMD는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등 그 개발 중인 HBM 차세대 제품은 하위 호환성을 갖추기 때문에
기존의 HBM3를 염두에 두고 이제 구성한 시스템에서도 이제 설계나 뭐 구조 변경 없이 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새롭게 양산되는 HBM 신제품이 교체 수요를 발생시켜서 지속적인 매출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가 HBM 시장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최소 40%의 성장세를 이제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서 이제 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업사이클 이 기간에서 D램의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이 경신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요. 이어서 AI는 신성장 이 동력이 등장함에 따라서 향후 D램 시장 매출 규모가 한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겠고, 그리고 좀 갑질의 대명사 이제 브로드컴, 이 브로드컴 관련 얘기인데,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이죠.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로 삼성전자를 압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사에 유리한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을 해서 무려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91억 원의 과징금을 두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삼성이 입은 피해만 최소 1억 6천만 달러 된다고 하죠. 2140억 정도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데다가 그 브로드컴이 그 자진 시정안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상생기금 200억 원보다도 적은 숫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 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꼭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뭐 대체적인 견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브로드컴에게 그 부과된 과징금이 191억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겠죠. 공정위가 이번에 브로드컴 행위에 적용한 법조항은 거래상 지위남용 위반이랍니다. 지위남용 위반. 이 거래상 지위남용에서는 이 거래 당사자 간에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서 누가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 조사 결과 보니까 브로드컴하고 삼성의 관계에서는 브로드컴이 갑의 입장이었다는 게 선명히 드러났어요. 이 브로드컴은 삼성에게 장기 계약 체결을 강요를 하고 이제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에 비유를 했죠. 반면에 삼성 측은 S20을 막 출시를 해서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LTA를 체결하기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그 관련 매출의 그 부과율을 최대 2% 적용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21년 11월법 개정으로 현재는 상한을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브로드컴이 갑질을 벌였던 20년 2월부터 21년 8월의 기간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정위는 삼성이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 8억 달러를 모두 이제 불공정 매출로 보고요. 과징금 상한 2%를 적용을 해서 191억 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보통 부과율 상한선까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이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셈이죠. 일각에서도 이제 시장 지배적인 지위의 그 남용 위반으로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지적도 나와요. 이렇게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70에서 80%에 이르는 만큼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인데, 시장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과징금을 매출의 3%까지 이제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상한율이 6%죠. 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할 때는 갑질 행위 당사자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가만을 따지진 않아요.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직접 지배력이 낮은 회사를 공격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또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서 시장의 그 봉쇄 효과를 높인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시장 지배적인 지위 남용 사례로는 국내 게임사죠.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의 사례가 있어요.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18년 4월까지 플레이스토어 일면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을 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의 그 앱 마켓인 그 원스토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지난 7월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네요. 이렇게 브로드컴 사건의 경우에 시장의 그 봉쇄 효과를 높인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다만 피해자인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남짓이었고 나머지 80%는 애플이었다고 합니다. 즉 브로드컴이 시장 점유율 20%인 사업자를 공격한다고 해서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거고요. 실제 삼성이 브로드컴하고 LTA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 브로드컴이 애플에 공급한 그 부품의 가격이 더 올랐다든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해요. 실제 브로드컴하고 삼성의 건은 EU에서도 서면제로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EU에서 그럼에도 이 사건을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없이 종결을 시킵니다. EU의 법으로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남용 행위로밖에 제재할 수 없어요. 이 거래상 지위남용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즉 EU 역시 이 사건을 시장 지배적인 지위남용으로 볼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거래상 지위남용법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그 과징금으로는 삼성의 피해 회복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선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삼성의 그 피해 회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3심 중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판단이 브로드컴이 위법으로 결론난 만큼 삼성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회복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이 입은 그 금전적인 피해가 최소 2,140억 원이라고 봤는데 삼성전자는 3,600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니 추가적인 증거를 더 붙여서 민사소송에서 다시 받아내려고 하겠죠. 만약 당초 브로드컴이 신청한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졌다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 회복은 어려울 거고요. 동의 의결안은 위법 여부를 확실히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동의 의결 제도를 면죄부를 주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하여튼 내가 보니까 브로드컴이 참 나쁜 놈들이네요. 하여튼 이런 업체들 때문에 우리 삼성이 좀 피해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찾아내가지고 과징금도 때리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갑질 행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다음에도 또 삼성의 소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